환한 얼굴을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저녁 드셨습니까? 네. 못 먹었습니다. 요새 말로 밥 한 공기 다 드셨습니까? 저는 2공기씩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현실 정치 한 것만 한 30년이 넘고 학생운동까지 합치면은 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지난 1년 같은 꼴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건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싸웠는데, 그때 싸우는 것보다 지금 싸우는 게 훨씬 더 기분 나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하고 싸우는데, 그때는 정말로 총칼로 고문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미행하고 감시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치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공법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300번 이상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없어요.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압수수색 하러 나온 경찰들이 참 불쌍해요. 가서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또 나가라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집 그 안방에 들어가서 막 옷장 뒤지고 냉장고 뒤지고 화장실 뒤지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300번이나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수사관들은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300번을 뒤져갖고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 수사관들도 자기들도 참 속으로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걸 계속 뒤져야 되나? 없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있으면 나왔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전부 다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들, 딸, 뭐 가족들, 친척들 수십 명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담스러워서 미안해서 못 살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두환, 박정희 때는 그러진 않았어. 차라리 딱 잡아가요. 저도 몇 번 잡혀갔지 않습니까? 막 두들겨 패요. 그러면은 심약한 사람들은 허위 답변해요. 그 재판정 가서 또 뒤집어요. 뒤집어도 또 판사는 유기징역을 때려요. 10년, 20년 때려요. 그럼 또 1년 만에 또 나와요. 계속 10년, 20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역사가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이건 없으면 또 뒤지고 하는데, 지난 1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 속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나? 좀 그런 좀 이렇게 자괴감이 정말 들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저는 우리한테도 책임이 참 크다고 봅니다. 불과 27만 표 차이, 0.7%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거거든요.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2등을 가리는 거 아닙니다. 1등, 2등 가리는 게 아니고
당선되느냐 낙선되느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낙선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승자 독식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2등으로 들어왔다. 그거는 없어요. 2등으로 되니까 매일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결과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보니까 대장동 건 같은 거 보니까 완전히 박영수 게이트 아닙니까 보니까 응? 박영수 검찰 그 다음에 언론 그런 게이트 아닙니까? 그걸 갑자기 이재명 게이트라고 둘러써가지고 선거 때 악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특검한다니까 이제 박영수 압수수색 한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할 거를 이제 하면 무슨 증거가 남아 있겠어요? 다 도망가라고 감찰하고 해놓고 나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웃기는 게요. 이 국정원이 잠바 입고 다니면서 뒤에다 국정원이라고 쓰고 다녀요. 나 처음 봤어요. 아니 국정원 유니폼을 입고서 수사하러 가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국정원이라는 건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어디 가서 얘기도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우리 신림동 지역사무실에 와서 우리 비서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너 누구냐 하니까 이 어리버리한 놈이 이거 딱 꺼냈는데 나 국정원 직원이다 하고 신분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우리 똑똑한 비서들이 딱 뺏어버렸어요. 이거를 신분증을. 그러니까 국정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갔더니 초짜예요. 초짜. 한 3년 차이도 안 된 직원인데 우리 비서들이 국정원 신분증을 보여주면 겁먹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학생운동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서 국정원만 보면 아주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바깥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야운동할 때 담당했던 사람이 국장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저 직원은 안 데려가도 좋은데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신분증이 노출됐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신분증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쟤는 데려가도 좋으니까 신분증은 안 된다.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겉에다가 국정원이라고 잠바 입고 다니면서 수사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국정원은 원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는 건데 이런 꼴이 지금 선거 지고 나서 벌어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아까 한일 외교 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한일 관계가 이렇게 풀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 경계선이 없어서 일본산이라고 하지만 어느 바다에서 잡혔는지 몰라요. 그러고 무역할 적에 실는 항구만 나오지 어느 바다에서 잡혔다고는 안 나옵니다. 일본산 오사카항 선적 이렇게 나오죠. 그 수입할 때 보면은 어디 미국산이라고 나오지 노르웨이산이라고 나오지 어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나옵니까? 수산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물은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수산물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주부나 저도 생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분해가 안 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영원히 분해가 안 되는 성분들. 그건 몸에 축적이 됩니다. 이런 작은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를 큰 고기가 먹고 나중에 고래까지 먹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떼죽음을 당하는 게 처음부터 먹어서 떼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고기 생태계가 이렇게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가지고 이게 마지막까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폐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 거기 중에 분해되지 않는 성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어디엔가는 가서 소금에 가서 묻어나오든 그걸 먹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든 분해되지 않고 결국은 그걸 먹은 사람한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UN 뭐 기준에 따라서 한다? 아니 UN이 아니고 IAEA 기준에 따라서 한다? IAEA 사무총장을 작년인가 저작년까지 일본 사람이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유해하다 않다고 공언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들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본 사람들도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에 가셨던데 일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방사능 오염수는 다른 나라 인근 국가들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야 상호 선인 관계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리면은요, 일본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을 양해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적이 어디냐 소리가 나오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강점을 했지 않습니까? 식민지. 그게 불과 100년 전 아닙니까? 1910년. 미국도 조심해야 돼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가즈라 테프트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조선반도는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 걸로 밀약을 했지 않습니까? 밀약을. 그 두 나라가 지금 우리하고 안보 동맹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미일.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세불망 후생지사라고 해요. 전세를 잊지 않는 것이 그 훗날의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복잡한 한자성어 할 것도 없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말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더 좋게 보여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쓰려니까 전세불망 후생지사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점을 했고요. 6.25 전쟁 때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일본은 총 한 방울 안 쐈잖아요. 우리한테 전쟁 군수물자를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일본이 저렇게 경제 발전하는 데는 6.25 전쟁에서 미군한테 군수물자 납품한 것 같고 월남 전쟁에서 또 엄청나게 군수물자를 납품을 했습니다. 일본이. 일본에서 중고 고물상한 사람 제1교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에 있는 철봉대 있잖아요. 그런 거 잔뜩 다 회수해가지고 크게 다발로 묶어서 베트남 정글에 떨어뜨리는 그거 납품해서 그분이 지금 히로시마에서 큰 부자가 돼 있어요. 일본 학교에 있는 그 철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새 거 사주면서 그거 미군에다 납품해가지고 곰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에서 일본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뭘 해줍니까? 저는 일본이 결정적으로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997년에 IMF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IMF 위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외국에도 자금을 빌려왔는데 단기 자금을 빌려왔거든요. 그걸 돈을 시중에다 풀었어요. 근데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빨리 회수가 안 돼요. 동남아에서 이제 이게 그 흐름이 끊어지니까 이거를 연장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탄탄한 경제였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면 되는데 연장을 안 해줘요. 이 펀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6월일 겁니다. 97년 6월에 돈을 일본이 우리한테 빌려준 돈을 좀 연장을 해달라, 연기를 해달라, 롤오버라고 그랬죠, 롤오버.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아니 친구 사이에도 내가 지금 돈을 못 갚으면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금년에 갚을 거 1년 더 연장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때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도나기를 바라고서 안 빌려줬어요. 연장을 안 해줘도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다 뭘 믿고서 저렇게 해요. 저는요 우리가 일본하고 나쁘게 지내면 안 돼요.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일본, 러시아하고도 다 잘 지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큰 나라 네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껴있는 건 전 세계도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최대 강국들 아닙니까? 네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우리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그런 나라하고 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건 실컷 간에 이 떡대 같은 놈들 사이에 껴있는데 어떻게 안 친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좀 맞는데 잽이가 안 되잖아요. 끝이 달라요. 지금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려면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비굴하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또 어느 정도는 또 방어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적인 국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신세지는 건 신세지는 거고 미국 따라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FTA 해갖고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고기하고 쌀하고 그 콩하고 밀가루 이런 거 사오잖아요. 우리는 공산품을 팔고 미국 가면은요 거꾸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좋은 공산품을 우리가 사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에 한번 갔더니 몬타나주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 예계위원장인데 저를 만났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이제 상원의원이고 외교위원장이니까 저도 이제 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하고 몬타나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 농장에. 이 사람이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주로 몬타나주에 있는 소를 많이 사옵니다. 미국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 옆에 있는 아주 내륙에 있는 조그만 주인데요. 미국에서도 이쪽 그 이렇게 방목하는 그런 소는 우리가 안 사와요. 오히려 그런 소는 비싸요, 굉장히. 이거 막 사료 먹이는 소 이거 갖다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도 바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막 자기 주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그 일본에서 말한 그 사람 오염수 방류 하겠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후쿠시마 그쪽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에 놀아나는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압수수색이 막 행행했지. 그리고 막 요새는 텔레비 뭐 앵커들 뭐 말하는 거 보면 압수수색 당할까 봐 말을 못해요. 말끝마다 나는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허위예요. 허위 아닌 공포. 남북관계가 지금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미사일 쏘면 안 된다고 핵무기 개발하면 안 된다고 평양 그 큰 대규모 연설장에서 공개적으로 강연하셨습니까? 핵 개발하지 말자고. 그러니 인민들이 5만 명 이상 모인 그 경기장에서 막 박수 받았지 않습니까? 저 그날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핵 개발하지 말자고 막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장을 하시는데 막 박수를 쳐요. 그게 그만큼 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핵 가지고 가장 정하려서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핵 개발을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해요.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개발되고 전술핵이 배치가 되면요, 이 동북아는 핵 정글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죠. 그럼 일본이 개발합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가 한 5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핵연료 중에서 플루토늄을 많이 추출을 해놨어요. 유럽에 가서 그 원자력 발전소들 그 우라늄으로 만든 연료를 태우면은 그걸 분해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럼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 플루토늄 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거거든요. 일본은 100톤 이상 비축돼 있어요. 지금. 유럽에 가서 그걸 분해를 해왔어요. 그러고 아오모리라고 거기 가보면은 그 재처리 시설을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그런 플루토늄을 아직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중국 가지고 있죠. 북한이 개발하죠. 우리도 개발하면 여기서 어떡할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미국이 한반도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대신 핵전쟁은 우리가 막아준다. 핵우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가능한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는 그 기술은 안 되지만 원자력을 발전하는 실용적인 것은 가능하다. 이게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인 거거든요.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뭐 선제 공격을 한다니 일전 불사한다니 막 또 악화시켜 나가요. 지난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우리 당대표를 지금 구속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온갖 수모를 줘가지고 김혜경 여사 그 압수수색이 거기도 몇십 번 했어요. 그 밝혀낸 게 경기도 법인카드 7만 원 쓴 거예요. 경기도 공관에 지사 공관에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그 물건들 그거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7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 몇 달을 뒤졌는데 법각 소동하는 게 말도 안 되고 붙여요.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대표도 300몇 건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압수수색을 당해보면은요 참 기분 나빠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도 했는데 와가지고 제 책장 다 뒤져보고 심지어 제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가신 그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 방명록 그것까지 다 뒤져보고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많이도 다녀갔네. 아 그럼 전직 총리까지 한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많이 다녀가지. 응? 참 이런 거를 우리가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졌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엊그저께 울산에서 우리 구의원이 당선됐죠. 네. 몇 표 차로 당선됐어요? 153표. 153표예요. 지금 아까 27만 표지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국의 기초의원이 2,900명 정도 됩니다. 한 지역에서 100표씩 졌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253개쯤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000표씩 졌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이 153표를 이기니까 156표인가요? 이기니까 막 언론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150표 차이 졌으면은 아무 보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저는 150표 이겼다는 게 참 그 어려운 지역에서 참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긴장할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은 내년 선거가 어려워지겠구나.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분을 보는데 내 친구인데 문세표라고 있어요. 문세표.
그 사람이 17대인가 18대 선거 때 3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3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한 번도 당선이 안 돼요. 예? 얼마나 그 3표만 됐으면 그 사람이 지금 5선쯤 됐을 사람인데 저하고 친구인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당선이냐 낙선이냐 1등 2등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그렇게 졌기 때문에 이 꼴을 당하는 건데 우리가 당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나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맡았는데 우리가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니까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걱정입니다, 실제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통령이 4월 말인가 5월 초에 미국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 가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군사 협정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군사 협력을. 우리는 미국하고는 군사 동맹 국가인데 일본하고는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제야운동 할 적에 1980년대 중반에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의 아주 극우적인 그 극우의 대명사가 나카소네 총리예요. 그 일본의 나카소네. 한국에는 그 당시 전두환.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대머리지고. 거기에 미국의 레이건.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게 또 돼요.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수교를 안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에 이게 냉전으로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도 수교했지만 중국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해서 같이 공동체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따로 한미일 동맹을 따로 한다. 그럼 뭐가 돼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척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국방 전선이 얼마나 넓어져요? 북한하고 대처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전선을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확대해버리고 어떡하려고? 참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한테 수출해가지고 1년에 300억씩 흑자가 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그렇게 흑자가 났었어요. 근데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중국의 수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돼요. 중국한테 적자 나는 게 지금 벌써 200억 불이 넘었잖아요. 중국에서 수출해서 흑자 나는 만큼 우리가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일본하고는 우리가 한 300억 불 적자 납니다. 언제나. 그거를 중국이 다 메꾸고도 200억 불 정도 흑자를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도 수출이 이제 계속 적자가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 4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천억 불은 못 쓰는 돈입니다. 그거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국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출을 하려면 신용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신용장이 발행할 적에 3개월 내지 4개월치의 달러가 재어져 있어야 그 신용장을 발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종이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내가 언젠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반 가까이 되는 2천억 불 이상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아예 우리가 수출이 안 돼요.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 달러가 한 2천억 불도 채 안 될 건데 그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1년에 500억 불씩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나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파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많이 예정되는데 그 몰라요 본인이. 왜 IMF 외환위기가 왔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경제 흐름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97년 6월에 당 정책위장 할 때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갔었어요. 저녁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칼국수를 주시던 거예요. 삼겹살도 조금밖에 안 줘요. 밖에 나가서 또 먹어야 돼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환보유가 이렇게 줄기 시작을 하고 그 3개월치밖에 안 되면은 그때 300억 불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잘 모르시니까 그때 이제 그 경제 참모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라고. 그 참모가 저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정부하고 수합부가 돼 있어서 관계 없다고. 수합부라는 게 일본하고 이제 그럴 때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아니 그래도 챙겨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유엔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 경제 관료도 일본이 연장해 줄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막상 부도 위기에 가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가 수출이 어려워지고 적자가 나서 외환 보유가 위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때 늦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맥락을 몰라 지금.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몰라. 각종 정책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 갖고요. 하나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걸 잘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이재명 죽이게만 골몰하는 거예요. 내년에 총선에도 자기들이 지면은 큰일 날까 봐. 진짜 큰일 났죠. 이제. 우리가 지금 163석에 비례대표까지 하면 180석까지 얻었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200석 얻으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에 흐름으로 봐서는 뭐 그런다고 경제가 회복이 되나요? 그렇게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흐트러뜨릴수록 오히려 또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지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외교할 적에도 힘이 없어요.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잘 지지해주는 대통령이 돼야 밖에 나가서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모르나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더 어려워져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주외교라는 건요, 국민들의 지지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럴수록 자주적인, 국민들이 지지할수록 자주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태로 가면 30%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30%는 기시도 넘어갔는데 지금. 기시가 20% 지지대가 나왔었는데 윤석열하고 회담하고 나서 30%를 훌쩍 넘겼어요. 잘못하면 불신임 당할 뻔했는데 아주 지금은 뭐 지금 얼굴이 확 폈어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표정이. 이제 나보고 나가라는 사람 없겠구나. 거꾸로 우리 대통령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일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 집회 처음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 모이신 시민들이 표정이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지금. 이재명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그게? 저는요 이재명 지사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정도로 막 압수수색 당하고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당하고 하면은요 저 같으면 성질나서요 어떻게 했겠어요? 판 깨고 맙니다. 제가 큰 일도 많이 했지만
무슨 대통령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는 건요. 제가 제 성격을 잘 알아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수틀면 판 깨는 사람이거든요. 이 어디 잡혀가도 검찰이나 어디 잡혀가도요. 막 검사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하고도 잘 싸워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잘 싸우고요.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막 대들어요. 그러면서 또 할 일은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를 버리진 않아요. 근데 그건 당당해 하는 거예요. 또 지킬 거 지키고. 이재명 대표도요, 그 시험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제가 강연할 때 당금질을 당한다고 제가 그랬는데요. 좋은 그 명검을 만들려면 당금질을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불에다 녹이고 또 때리고 찬물로 식히고 또 때리고 뭐. 이걸 수없이 해가지고 그 좋은 그 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수십 번의 그 당금질을 거쳐가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은 인간의 차원은 넘어섰구나. 그래서 인간 플러스 알파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죽나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당금질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견뎌내야 돼요. 유시민 이사장은 수모를 견디라고 해서 수모가 아니고요. 수모까지는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수모는 뭐. 심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약해지면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면 심약해지면 절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아 이건 역사적인 소명이다. 나의 역사적인 소명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했어요. 소명. 이 독일어로는 이제 베루프라고 해요. 베루프.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베루프란 말이 우리말로 소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직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과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직업을 정해준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자기한테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을 정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준다고 해서 소명 혹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한다고 해서 직업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과업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일 저는 좀 폼나게 번역한다면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걸 얘기하거든요. 소명으로도 정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열정이에요. 열정. 세 번째가 균형이에요. 균형. 이 역사적 소명으로서 정치를 잘하려면은 책임감과 열정과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책임감 없으면은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을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안 나섰으면 모를까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 돼요. 너무 막 그 무슨 수모당한다고 해서 막 과잉으로 뭐 하면 안 돼요. 그런 균형을 잘 유지할 줄 알아요. 냉정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하는 거 보니까 해낼 것 같은 거죠. 능히 해낼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오기도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살아온 줄, 힘들게 살아온 줄 몰랐어요. 저처럼 막 대학 다니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안할 정도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경기도 지사 할 때 공관을 초청해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 들었는데 속으로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고
어려운 걸 알아요. 정치에도 또 하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측은지심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좋은 정치를 못해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질을 능히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훈련이 됐고 또 앞으로도 더 견뎌내야 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국가 지도자가 탄생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 정도면은 저도 이제 막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맞으면은 견인자가 되도록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가 되면은 지금 이 정부의 저런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끊어야 됩니다. 난폭 운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도 구분 못하는 지금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반이 무너지면은 그걸 못 잡아요. 사거리에서 차를 못 막는다고요. 고속도로로 역주행해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정치에서 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공인은 제일 중요한 게 사안의 경중을 잘 가질 줄 알고 선후를 잘 가질 줄 알고 완급을 잘 가질 줄 알아요. 일을 어떻게 빨리 할까 천천히 할까. 뭐가 주었니? 중요한 일을 찾고 그리고 뭐가 우선할 건지 찾고 지금 야구 시구하러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걸 잘 가릴 줄 아는데 저는 그 세 가지만 잘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게 요즘 와서 느끼는 게 공사를 가릴 줄 알아야 돼. 우리 때는 공사는 당연히 가리는 거니까 경중과 선후와 완급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를 못 가리니까 뒤에 거 아무리 잘 가려도 소용없어요. 공사를 가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공사, 그 다음에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려야 돼. 근데 저걸 못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그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요, 이재명 대표가 12만 표를 얻었어요. 12만 표.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10만 표를 얻었어요. 10만 표. 한 2만 표 좀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대선을 지고 나니까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확 낮아져가지고 여기 이춘희 시장 계신데 투표율이 낮아져가지고 그때 7만 표 정도 넣었죠. 5만 표가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이재명을 찍었는데 지방선거 때 안 나온 사람이 5만 명이나 됐거든요. 저쪽은 10만 표를 얻었는데 2만 명이 안 나왔어요. 8만 표를 얻었어요. 저쪽 7만 8천 표인가를 최민호 후보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겼으니까 2만 명만 줄어든 거고 우리는 지고 나니까 5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앞에 선거를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년 선거가 이거를 다시 맞으면 회복할 거냐, 그대로 그 추세로 주저앉을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 그걸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당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의원님들 우리가 지금 13명입니까 지역구가? 13명. 13명이죠.
비례대표까지 14명인가요? 포함해서 13입니다. 포함해서. 그런 떨어지신 분들도 물론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책임을 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 그 표를 찾아와야 돼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안목으로서는 아까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사와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잘해야 되는데 자세로서는 아주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꼭 찾아오겠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고위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삼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진실과 성실과 절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표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유권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저렇게 절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찍어주고 싶네. 한 표 한 표라는 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나왔을 때 늦게 나왔거든요. 보니까 떨어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한 표 줍쇼 그랬어요. 한 표 줍쇼. 옛날 이경규하고 강호동 그 뭐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집 찾아가서 한 끼 줍쇼 하는 것처럼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연설할 때마다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그랬더니 당원들이 좋아해요. 저 거만한 놈이 와가지고 한 표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빠지긴 바빠졌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선됐잖아요 그때. 이번에 그렇게 해야 돼요. 지역구마다 이재명이 얻었던 표만큼을 찾아오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찍을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표가 4표가 되면 안 나온다고요? 내가 찍어줘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느껴져야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선거가 1년쯤 남았는데 1년 동안 저 사람들이 그동안 한 일을 보면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못하면 못했지. 아니 뭘까를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개선이 되는데 뭔가를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싹이 안 보여요. 싹이. 하는 짓마다 보면 아파트는 안 팔리면 사주는데 쌀은 안 사준다고요? 쌀 사주는 돈이 몇 푼 들어간다고요? 쌀을 다 무조건 사주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협상을 해서 적정량에 사주는데 많이 들어가봐야 1년에 한 5천억 들어가요. 5천억. 아파트 사주려면은요 그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조가. 아, 법인세 깎아준다고 지금 5조 6조씩 날아가잖아요. 뭐 식량 안 보니 뭐 이런 얘기 다 뭐 그런 거 하면 물론 그런 얘기가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어려운 나이 드신 농민들이 다 되게 나이 드셨잖아요. 그분들이 지을 수 있는 쌀 농사라고 우리의 맞아요 농촌의 주 수입원 아닙니까? 그거 안정화시키는 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기껏해야 한 5, 6천억 들어갈 건데 그거 가지면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 식량 안보할 수 있는데 대기업 깎아주는 거요. 대기업도 원치도 않아요 지금. 지금 투자할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는 쌓아놓은 돈이 지금 130조예요. SK도 쌓아놓은 돈이 지금 30조가 넘어요. 투자할 때가 요새 경기가 세계적인 불황이라서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돈이 지금 1,000조예요. 1,000조. 이런 거를 가려내서 분별 무슨 선후 앞뒤를 가릴지를 모르니까 참 답답해. 그 한덕수도 저 밑에 있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못하나? 갑자기 이상해졌어 사람이. 그래서 제 밑에 있을 때는 국무조정실장을 했거든요. 꽤 똑똑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윗사람이 들어주질 않아요.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
열심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정말로 아주 그 투표장에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5만 명이 투표장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찍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 찍었던 사람이 5만 명이 안 나와서 7만 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5만 표를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1년 동안 지금부터 설득도 하고 뭐 돈 주면 안 되지만 같이 밥도 먹고 더치페이 하면 되잖아요. 야 선거법 때문에 못 사주니까 미안하다. 같이 돈 각각 내자. 그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에도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고 기사 신문도요 언론도 좋은 거 보세요. 좋은 거. 쌀도 좋은 쌀 먹고 물도 깨끗한 거 먹고 친구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언론도 좋은 언론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아주 지금 오염되어 있어가지고요. 오죽하면 기레기란 말이 나와요.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사람을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써낸 그 기사 중에서 제대로 된 글이 얼마 많지가 않아요. 또 그걸 다 모아놓은 언론사라는 게 그거 하치장이지 뭐예요. 거기 가서 좋은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뉴스 선땡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말고 저처럼요. 좋은 언론을 모아요. 좋은 언론. 우리 유튜브가 요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저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봅니다. 아침 7시 5분에 김호준의 뉴스공장 보시면. 근데 지난번 어디 가서 강연할 적에 몇 개 미디어만 이름을 거론했더니 왜 우리는 안 해? 식당 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은 제가 여기 와서 밥 사먹는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좀 막 알려달라는데 그거 못 알려줘요. 그거 했다가는 그 리스트에 안 올라있는 식당한테도 표 다 달아놔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근데 이 미디어도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개만 얘기했더니 왜 나는 안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다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조금 내 차분하게 그건 어디다 글로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 패널들이라든가 해설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더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고 저도 그 사람들 거 많이 참고해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내가 뭐 공대를 쳤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보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 큰 누나가 연세가 지금 82이신데 하루 종일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봐가지고요. 자기 올케한테 막 보여줘요. 이거 보라고. 보내요. 이제 손주까지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시간은 많고 거기서 판단도 하고 가릴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아주 좋은 뉴스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안 하면요. 그냥 내 표를 왜 주겠습니까? 무언가 내 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저쪽이 사기치고 다닌다고 우리도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훨씬 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한테도 감동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 국회의사당 여기다 짓기로 했잖아요. 세종 의사당. 이게 법도 다 벌써 통과됐고 예산도 설계비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여기 땅도 부지가 다 그 유보지가 다 있고. 근데 계속 늦춰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쪽 당 애들은 이게 오면은 우리 당의 성과로 보일까봐 늦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져가지고 제가 있을 때 법안 냈던 건 또 자동 폐기시켰더라고요. 또 새로 했는데 이번엔 전문가 집단을 또 뭐 자문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러다 보면 부재 하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번 국회 끝나잖아요. 1년이면. 내년 가면 우린 그 앞에 거 잘 몰랐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주 예산까지 통과됐는데 이 지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진표 의장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죠. 예산 못 쓰면 불용이 되면 회수하는 겁니다. 불용이 되면 회수하는 거예요. 안 쓰는 돈은 왜 국회가 가지고 있느냐고.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의원도 좀 챙기시고, 저도 이제 당에 나가도 이제 정책위원한테 또 얘기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정말로 그 내년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만이 아니고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그런 선거를 이겨내야 맞으면 남북운전을 차단할 수가 있고 재집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7년도에 26년도에 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되고 27년도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세종시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고 나라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죠. 예, 정말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건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운 걸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걸. 이로운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의로운 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지 이로운 거를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로운 걸 찾아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아까 말한 투표장에 나오기를 우리가 호소하는 사람한테 그 공감을 못 줘요.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걸 찾아가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호소도 할 수 있고 명분도 되고 그런 거를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 그 요소들이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좀 준비를 시간은 있습니다. 지금 1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이번에 참 그 공천 절차를 깨끗하게 밟아야 돼요. 옛날처럼 공천에서 잡음 생기면 안 돼요. 제가 2020년대 공천할 적에 정말로 아주 모험적인 전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작심하고 한 겁니다. 내 건강도 안 좋았지만 내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 번만은 제대로 해놓으면은 다음에 그 전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안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성공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때 180석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당 사상 처음입니다. 180석은. 저도 놀랐어요. 저는 165석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180석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10석 이상이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그 흐름이 그렇게 갔어요. 바람이. 그 정치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막판에 가니까 수도권은 전체가 다 이기는 쪽으로 가요. 전체가. 대전을 갔더니 대전이 5개인데 저는 3개 정도 이길 거라고 봤거든요. 그 마지막 전전날인가 울산 지원 갔다 오면 대전을 들렸어요. 여기 분위기가 어떠냐 했더니 사무국장이 하나가 5개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에이 무슨 소리야 했나. 3개나 제대로 먹어라 했더니 아니에요. 분위기가 일주일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5개 다 먹었어요. 마지막 일주일에는 그런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공천을 잘해야 돼요. 아주 사심 없이. 저한테 그때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세종시에 잘 안 내려왔어요. 마포에다가 몰래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대외적으로 개방을 안 하고 집으로 찾아올까봐 안 하고서 이제 살았는데 전동에 있는 줄 알고
와서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만 막 발로 걷어 차가지고 문 쇠꼬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시 이거 뭡니까 용접하는 사람 불러다 다시 붙였다니까요. 담도 모아도 되는데 우리는 잠이 그냥 아무나 넘어올 수 있는데 화가 나니까 대문을 막 그렇더라도 사심 없이 하고 나니까 공천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제가 그때 만든 룰에 의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 룰이 자기한테 유리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룰에 의해서 자기는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 룰을 가능한 안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요. 존중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는 있어요. 연동형 비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유권자들 의식이 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큰 흐름은 시스템 공천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제대로 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제대로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은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완전히 지금 중앙당에는 1년에 220억씩 해마다 국고가 보존되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150만 명 되잖아요. 그럼 15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시도당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당비는 시도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돈이들 시당에 많이 더 쌓여 있어요. 그걸로 이런 교육도 하고 홍보 프랜카드도 붙이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처음입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 100% 자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맡았을 때는 어떤 해는 자립이 되는데 어떤 해는 70억 정도 부족해요. 그럼 꼬다가 이제 메꾸고 또 이제 당비가 더 들어오면 그걸 갚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심 없이 운영만 한다면은 모든 선거를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선거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로 역사적 과업이다. 이 하느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치의 권력입니다. 정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정과 책임과 균형이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 정치가도 그럴 뿐만 아니고 당원들도 그런 책임감과 열정과 당원이기 때문에 당을 통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예찬 상임 고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